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협상 타결 보도가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의 긴급 처방에도 미 장기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죠. 자, 여기에 AI 칩 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 굵직한 이슈들 사이에서 우리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고요.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중소기업중앙회 투자전략실 성상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언론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상황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이젠 뭐라고 전해드리기도 좀 민망스러워요. 휴전 거의 임박했다 막 이런 보도 전해드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르렁거렸다가 말이죠. 이건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저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른 때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가상화폐라든지 금, 기술, 항공, 해운 등 2차 제재까지 이어질 거고요. 각국 정상에도 동참을 지금 압박했다. 그다음에 이란의 수입원이 누출 없이 차단되도록 이란 자금 세탁 시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에 배제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동참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동참이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이란과 어떤 무역을 이제 재개하는 그럴 때 스위프트 시스템에 사실 쫓아내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기관은 포함되는 질문에 누구도 미 제재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과거에 뭐 무역 제재든지 경제 제재가 뭐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변국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이란이 무역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러시아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미 이제 원유를 좀 매수를 해준다든가 수출품들을 많이 좀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까지 다 지금 제약을 가하겠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란 같은 경우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중동사에서 완전히 고립이 됐거든요. 뭐 후티 반군, 그다음에 헤즈볼라, 여기다가 이제 하마스까지 다 괴멸됐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같이 옆에 도와준 시리아, 이집트, 뭐 파키스탄 이미 다 등을 돌린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도와주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에는 이렇게 경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제재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뭐 유엔 제재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자율적으로 지켜라. 근데 이번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이 직접 주둔하면서 어떻게 보면 배를 일일이 다 수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 그냥 무역 봉쇄뿐만 군사적으로 다 봉쇄를 한 상태에서 무역 제재가 들어갔을 경우에 저는 이제 사실 이란 같은 경우 인구가 한 8천만 명이거든요. 8천만 명이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혁명 수비대는 자기들은 2년 동안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2년 동안 뭘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이번에는 다른 때와 틀리게 군사적 그다음에 진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역 제재가 지금 가해질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얘기했던 게 이란과 오만이 항로를 이제 그 호르무즈에서 항로를 새롭게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 또 나와보신 분을 보니까 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거든요. 혁명 수비 때는 또 빠져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경우에 제가 보기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지상군이 투입돼 갖고 이란 내에서 지상전을 사실 원하는 게 지금 가장 이란 혁명수비대가 원하는 방식인데 그걸 또 피하면서 경제 압박, 무역 압박 이렇게 해서 내부 분열을 또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번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미군한테 통제가 거의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유가 빠지는 부분이 한 82달러까지 떨어진 걸 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희망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무력은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경제 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전쟁은 거의 정리가 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란을 무릎 꿇리겠다라는 게 이제 군사적 타격이 됐다가 경제적 고립 작전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란이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버티겠다, 자신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 불허인 거죠. 근데 일단 유가 떨어졌고, 뭐 반응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의 이제 뭐 정치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협상파, 온건파에 가까운 대통령은 이제 전쟁의 종전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미국의 지금 이제 무력 사용, 그러니까 군사 작전에서 경제 무역 제재로 바뀌고 있는 점과는 이제 궤가 같이 하고 있다, 궤를 같이 한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되고 도장을 찍으려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있어서 그들의 그런 논리가 정당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과는 좀 다른 이상학적 또한 또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절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불씨가 완벽하게 해소되기에는 다소 아직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그래도 중간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입장이 좀 더 다급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이 중동 사태를 계속 따지는 거는 결국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건데, 소위 말해서 중동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냐. 합의를 하면 이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저는 뭐 단순하게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거를 뭐 전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장기화될 네, 장기화될 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완화될지 다시 강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저는 핵심 트리거가 사실 미국의 장기금리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기금리 수준은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나 베센트에게 계속적으로 탑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트리거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다. 결국 정부 부채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하지만 그 부채에 대한 평균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이냐고 놓고 보면 결국은 또 유가입니다. 네. 그래서 유가 자체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는 거를 이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자기들의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수 있느냐 놓고 본다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포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시장을 계속 그냥 지정학에 대한 거는 계속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것들은 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저는 베센트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완화적인 조치 네.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 30년물 장기금리 5.3 막 이렇게 올랐다가 네. 바이백 확대하면서 네. 잠깐 식혔다가 다시 또 고개를 들으니까 네. 지금 추가 조치 더 매입할 수도 있고 네, TJ 얘기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네. 또 지금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구조적으로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일단 강제로 좀 누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로 구조적으로 누르려고 하면 성장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잠재워져야 됩니다. 그럼 전쟁 끝나야죠. 전쟁도 끝나야 되고 사실상 이런 캐펙스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데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계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점점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사실 성장을 떨어뜨리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거나 아예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수급으로 이렇게 누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봐왔던 뭐 TJ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 네. 그리고 바이백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치가 이거 2개밖에 없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제가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네. 미국이 결국은 장기채를 바이백을 하고 그거를 단기 국채로 롤오버를 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국채 롤오버는 이 국채 조달에 매우 큰 리스크가 될 거고 이거는 미국의 위험이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 분석가들 또는 기자들의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까? 아니면 과거에 파운드를 공격을 해봤던 베센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더 잘 이해를 할까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 재무부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짤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사람들이 이거를 100% 이해를 절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미국 정부는 훨씬 더 강한 정책적인 수단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고 더 남은 카드들은 얼마든지 네. 재무부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안정이 돼야 사실 이제 우리 그렇죠. 증시와도 다 네. 연관이 되는 거니까 네. 금리가 오르면 증시수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맞습니다. 며칠 나타나니까 안정돼야죠. 그렇죠. 그건 당위죠, 당위. 네, 당이죠. 당연히 안정돼야 되고요. 사실 뭐 이번에 왈가왈부가 너무 많아요. 노이즈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입장은 사실 이제 트럼프 뿐만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근본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목적이 네. 그런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 연방 정부의 수입을 더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그러한 아주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만 해도 지금 한 4.7%란 말이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한 3.75%예요. 과거 보면 10년물 국채하고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보통 50bp란 말이죠. 근데 지금 100bp 이상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과잉 돼 있는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뭐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을 원하는 방향인데 네.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조금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기물을 일단 바이백하고 그다음에 단기물을 롤오버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장기물을 바이백하니까 당연히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냥 많이 사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롤오버를 통해서 뭐가 좋은 거냐면은 이자 지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지금 연방 정부가 전체 예산의 13%를 이자 지급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사실 또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방 정부가 또 일을 하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저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봤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규모가 4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연방 정부 부채가 지금 국채 발행액이 거의 37조 원, 40조 달러죠. 40조 달러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40억 달러 잠깐 갖다 붓는다고 해서 택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TJ 특히 이제 연방 정부가 쓰고 있는 재무부가 쓰고 있는 일반 계정에 있는 캐시가 한 2조 정도, 2조 달러 정도 있거든요. 1조를 또 쓰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조금 더 약간 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지금 추가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케빈 씨가 어떤 금리 경로를 따라갈지에 대한 발표를 하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재무장관들 거기다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모였을 경우에 분명히 베센트 장관은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를 아마 스톱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미국 국채 발행액의 35%가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데가 일본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영국이 1조 달러, 중국이 한 8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보세요. 일본 엔화 시장에 개입할 때 당연히 달러를 통해서 이제 엔화를 강세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얘기했던 게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를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이런 것까지 나온다라 보면은 저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트 장관 이번에 또 이제 잭슨 미팅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일단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 놓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효과가 좀 약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연방정부의 적자라는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건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나왔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딱 기술적인 변수만 갖고 시장을 일단 안정화시키는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미 재무부의 조치를. 근데 시장에서는 쓴소리가 꽤 나오거든요. 뭐 스카 베센트의 이 멘토도 뭐 베센트를 향해서 실수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이거 시장 안정도 못 시켰고 재정에 대한 걱정도 키웠다. 막 어쨌든 나쁜 소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언론도 계속해서 네. 비판적이고요. 드라켄 밀러가 이런 임시 방편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죠. 네. 사실 베센트는 그간에 꾸준히 미국 제10년물 지표물의 금리 안정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었고요. 작년 4월 해방의 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가든에서 화이트보드에 뭐 이런 국기들과 관세율 이렇게 했을 때 금리와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컸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유예를 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관세는 이제 다시 효력이 없어졌고 감세 정책만 남은 상황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졌고요. 그간에 우리가 꾸준히 여러 가지 팩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오고 있었지만 AI발 하드웨어 밸류 체인에 대한 캐펙스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투자 규모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기별 실적을 할 때마다 5에서 7%씩 늘어나고 있어서 맥스 값과 미니멈 값의 에버리지를 했을 때 7천억, 500억 달러 약간 안 되지만 이제 맥스 값 기준으로 하면 8천억 달러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 있고 이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회사채 발행이 2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투자 규모를 늘리는데 자본 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뭐 두 분께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재정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선진국들은 결국에는 세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세출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상수로 있지만 이게 덮어놨다가 민감도가 올라올 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놓친 부분은 결국에 기간 프리미엄 장기채로 갈수록 금리를 더 높이 줘야 되는 이유는 국채만 선택지가 있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알파벳은 100년짜리를 발행을 했는데 아주 성공리에 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파벳마저도 FCF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퍼스케일러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을 이제 시프마를 통해서 해보니까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겠는데 회사채는 38%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택지가 많으면은 투자자들은 이거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하려면은 뭔가 유인책을 줘야 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금리의 상방 압력 그리고 스프레드의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미국의 전체 채권 발행액이 10조 달러를 간신히 넘었는데 작년도에 11.5조 달러, 올해 약 13조 달러 정도 되게 되고 순증 규모가 약 4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채권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가 반기가 끝나면서 리밸런싱과 수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조정이 됐고 채권 시장은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확대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연결고리에 중간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행정부 측면에서 뭔가 트리거를 좀 잡아주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잠재울 수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가 여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묶어두고 있는데 시장금리만 그 위에서 계속해서 막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베센트 장관이 바이백 확대를 발표하니까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이 꽤 뛰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거들었죠. 클래리티 법안 의회 통과 촉구를 또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막 확 지금 불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적 수혜 기대, 소위 지원 이제 이것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이 결국 국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것도 연결이 돼서 바라보는 시각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 부분장이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은 미국이 부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미국의 현재 부채 금액은 정부 부채 금액은 거의 40조 달러를 육박합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현재 32조 달러는 시장이 들고 있고 8조 달러는 공공이 들고 있습니다. 32조 달러 같은 경우에 시장이 들고 있는 32조 달러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수요들입니다.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든 뭐 텀 프리미엄 우려든 뭔가 국채에 대한 불안감, 뭔가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우려감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안 살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이런 수요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0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42조, 45조, 50조로 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에 덜 민감한 수요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지 않은 수요라고 하는 거죠. 네.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가격에 덜 민감한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2000년 초반에 중국과 비슷하다. 무역 수지 흑자가 난 중국이 그냥 미 국채를 준비금으로 사줬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실생활 그리고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 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아까 그때 바이백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 국채를 바이백하고 단기 국채를 롤오버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부채를 줄인다는 건 아니고 부채의 듀레이션을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옮겨가겠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단기 국채에 수요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수요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이백 그리고 뭐 양적 완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정부를 부채를 확대시키는 거에 있어서 네. 시장에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니까 돈 파이트 트레저리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국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나쁠 게 없다. 나쁠 게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저희가 금리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위험한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소위 말해서 AI 투자 붐 여기에 대한 이제 불꽃이 꺼질 거를 자꾸 걱정을 하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는 또 이 브로드컴의 이 CDS 프리미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돈을 공격적으로 끌어다 쓴 뭐 결과로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위험한 금리 수준에서 발행해서 투자하고 회수하고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순간은 들어서 이제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옥석 가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옥석 가리기가 말이 좋아서 옥석 가리기지 안 좋은 건 이제 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작년 이제 관세 이슈 이후에 미국 주식의 가격 상승세가 5월 정도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6월부터 빠르게 올라왔을 때 2분기 지금 현재 1년 전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기대치를 상회하고
그리고 AI의 이 밸류 체인의 확장 속도가 상당히 견조하게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10월 초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0월 중하순 다시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이를 이 불안감을 조장했었던 트리거는 네.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은 그 2분기 끝나고 8월 달에 나왔던 실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아직 매출 채권으로 잡히지 않은 RPO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반대 측면에서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거 맞아? 그리고 써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오라클, 메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까지는 비교적 견조했었지만 유상증자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알파벳 거기에 FCF의 마이너스 전환 알파벳 소식이 있었죠. 최근에 반대로 애플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와 시총 1, 2위를 막 다투고 있는 네. 상황인 점은 결국에 시장은 지금 AI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 실적 항상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라인이고 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크게 나쁜 측면이 없는데 이 CDS가 이제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했다라는 거는 이 결국에는 침투를 하고 밸류 체인이 완성이 돼서 돈을 본격적으로 벌어들일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때 뭔가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배제에 대한 투심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네. 요즘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보다 네. AI 채권 수요가 더. 그래서 AI 채권이 안전자산이다라는 네. 웃지 못할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워낙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AI 관련된 하이퍼스케일들이 발행하는 채권 수준을 보면은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일단 이제 회사채이기 때문에 5년물 국채 수익률 갖고 보거든요. 5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4%, 한 4.3%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시정등급이 AA 플러스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뭐 CDS 프리미엄 한 5년물 정도니까 한 30bp 정도 붙이면 사실 뭐 대가 5%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지금 이제 발행이 되는데 네. 지금 딱 그 정도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딱 정확하게 이제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어서 나오니까 이 정도 프리미엄이면 가상 수익률이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채 수익률과 딱 비교했을 경우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 뭐 채권을 발행 안 하고 내 자본만 갖다가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기본적인 투자, 캐펙스 투자에는 당연히 내 현금 흐름도 써야 되지만은 자본 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한 8천억 달러 정도 캐펙스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이퍼스케어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지금 채권 발행 예상액이 한 2,500억 달러예요. 그다음에 유상증자가 한 800억 달러 정도 예상되다 보니까 자본시장 의존도가 지금 한 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한 60% 현금은 그 자금 조달은 자기 자체 현금 흐름 갖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고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 채권의 발행액 규모가 엄청나지만은 자체적인 현금 흐름도 충분히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의존도를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당분간 시장 내에서도 채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적정 수준에서 딱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어갖고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하이퍼스케일들이 수익 내고 실적 내고 현금 흐름 갖고 오는 부분도 한 60% 쓰고 나머지 이제 자본시장 자금도 한 40%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소위 월가 금융사들과 손잡고 자금 조달을 했잖아요. 네. 채권 발행 안 하고 남의 손 빌려서 자금 조달
이번에 이제 거고. 론이죠. 론을 쓰는 거죠. 대출을 쓰는 거죠. F, AA 데이터 네. 센터를 담보로 잡혀갖고 대출을 쓰는 거죠.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이제 부의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담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캐시플로우를 갖고서나 지금 자본 조달을 얘기하는 걸 이제 네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돈 많이 안 썼다고 주가가 좋았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장이 이걸 반응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마이클 버리 같은 이제 비관론자들이 나와서 툭툭 내뱉은 한마디에 막 주가가 흔들렸으니까 이제 계속 이런 크레딧 이슈에 부담을 안고 갈 거고 이제 그게 양상은 다른 양상, 예를 들어 사모 쪽에 문제가 됐다가 채권 발행 문제가 됐다가 어쨌든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이런 후유증들이 계속 네. 나타날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 방향 쪽으로는 사모대출이 매우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공모대출이 아닌 1대1 계약에 따른 사모대출, 이게 깜깜이기 때문에 큰 위험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보면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르게 터질 가능성은 또 낮아집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만기에 대한 롤오버를 1대1 계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모대출의 핵심은 그 회사의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방식은 또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회사의 사업을 담보로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AI 쪽에 보면 AI 대출을 보면 미국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2006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 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대출이. 규모로 치면 물론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대출이 네. AI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로 치면 여전히 미국 전체 GDP에서 AI 쪽에 나가고 있는 대출은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를 흔들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 결국은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 대출이 커지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벤더 파이낸싱 그리고 뭐 사모 대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금융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정부가 금융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안 해주는데 애들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정부와 민간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버블을 키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니네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를 뭐 가지고 있는 잉여현금 흐름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것들을 시장이 우려를 한다고 하면 네.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조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적으로 지금 정부의 전 승인이라고 보고 있고 네. AI 국부펀드도 요즘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이 AI에 지원을 할 뿐더러 나중에 AI에서 나오는 수익을 정부가 일정 수준 가져가겠다. 결국은 모든 걸 민간에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 AI 산업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 뒷배는 정부가 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방향을 보면 이 AI 산업 자체가 쉽게 사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뭐 7%, 8%, 9%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회사들마다 양극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돌아와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위 말해서 한 1년 사이에 뭐 급성장을 했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과실을 이제 주주 환원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지난주에 잇따라 발표했는데 좀 반응이 엇갈립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습니다. 배당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네. 배당 가지고는 안 되는 건지 그렇죠. 뭐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삼전이든 SK 하이닉스는 이제 사실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럼 네.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사실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이번에 좀 약간 초점을 좀 잃은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뭐 국내 투자가분들도 이제 글로벌 스탠드에 맞다 보니까 아니 실적 발표했는데 왜 주주 환원 정책이 안 나오냐? 외국 같은 경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바로바로 다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먼저 40조 원을 얘기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바로 원하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 자사주 소각이 최고거든요. 네. 뭐 하루에 1조씩 산다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1조씩 매수를 해갖고 소각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한 2.5% 정도 그 SK 본주의 물량이 사실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저는 충분하고요. 뭐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 주주분들이 그래도 40조 원 정도면 일단은 만족을 하는 딱 분위기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주중하는 쪽 얘기한 게 일단 배당 위주예요.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최태형 회장님이 사실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했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게 배당 위주로 하는데 사실 배당이라는 것은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거지 당장 주식을 끌어올리지는 않거든요. 일단 뭐 배당을 받고 나서 또 이제 뭐 팔까 말까를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네. 없다 보니까 그럼 너무 밋밋한 거 아니냐. 원래 주기로 했던 잉여 현금 흐름의 50% 수준 그대로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얘기도 없고 그냥 주주배당 주던 거 그대로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시장이 약간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가분들도 약간 실망스러운 걸로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 연말에 그 노조 그 영업이익 인센티브를 줄 때 네. 뭐 2년에 걸쳐서 사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4분기 보면 사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데 그냥 매입을 해서 또 나눠주는 거고 소각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 쓰는 방법 중에서 일단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나왔거든요. 저희도 뭐 다 4분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 2분기 합쳐갖고 지금 영업이익 한 98조 원 됐는데 아니 뭐 100조 원대 주주 환원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번 거 뭐 전반기에 번 거 다 쓰라고 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 못하고 한 4분기 정도 돼갖고 한 200억 정도, 200조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쌓은 다음에 할 거로 지금 했는데 보다 또 SK하이닉스는 한 벌써 지금 8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더 빨리 나오지 않았는가.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영업이익만 해도 이미 전반기에 146조 원을 쌓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했는데 더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도 이제 두 번째도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뭐 주주 환원 정책은 결국은 다 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뭐 충분히 주가 연말까지는 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우선주라도 소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은 그래도 시장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감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눈높이에 따라가는 정도로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좀 제공하기 어렵고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선물 주고 받잖아요, 생일에. 네. 둘 다 선물 세트가 오긴 왔어요. 네. 포장지에. 근데 선물 세트여도 이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 깠더니 조금 다른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런 측면들에서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이 부분 소각, 배당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느냐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었던 거고요. 크게 좀 더 둘러서 본다라면은 일단 외환 시장에서는 이 양사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약 1년 가까이 꼬였던 수급에 대한 물꼬들을 결국에는 수출업체들의 내부 물량들, 자본 조달에 대한 부분들까지 환전 수요가 지금 유도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주식과는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지금 최근 국내 채권 시장 상당히 투심이 안 좋은데 회사채 시장의 이 냉기와 온기를 그나마 그래 온기 측면에서의 유동성 공급자였었는데 이 40조 자사주 소각이 나오기 직전에 투자를 안 하겠다, 일시 중단한다는 것들이 바로 자사주 소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는 또 큰 손이 잡고 빠진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뭐 기업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네. 부득이한 일이지만 이 자산 시장마다 좀 다른 측면들을 바라보고 이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으로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두 거대 삼전 닉스의 주주 환원.
기관 입장 궁금하네요. 기관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기관을 대표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제가 주시면 근데 됩니다. 자사주 관련돼 관심이 많아서 이 관련해서 논문을 썼어요. 아, 딱이네요. 네, 자사주 딱입니다. 삼성전자 네, 매입 소각 안 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한 20년, 25년을 우리나라 정치를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언제냐고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팔고 있을 때, 공포일 때 그 소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은 시기에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같은 날에. 좀 시차가 있었죠. 네. 네. 그 시차가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초반과 8월 초를 놓고 본다고 하면 8월 초와 8월 말의 증시의 레벨이 어땠습니까? 뭐 8월 말이 훨씬 높았죠. 조금 나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타이밍상에 SK가 타이밍상이 훨씬 좋았다. 물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배당보다는 더 영향을 미칩니다. 주주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EPS라고 말이 하잖아요. 그게 네. 결국은 이익을 순주식수로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수를 줄인다고 하면 분모를 줄이는 거니까 네. 이쪽 EPS에 바로 타겟팅하는 방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그냥 딱 네. 나오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냥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네. 근데 배당은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배당은 결국은 주주 환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 기업이 괜찮다라고 하는 신뢰를 계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주주 환원은 맞는데 직접적으로 인젝션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이거를 직접적인 인젝션이 아닌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주주 환원은 결국 신뢰라는 관점으로 이어지고 그 신뢰는 결국 PER 멀티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과 섹터도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서버 가격 올린다라는 이제 그 소식을 통보했다 고객사들한테. 네, 네. 다른 데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올리면 이건 좀 다르죠, 얘기가. 그쵸, 네. 그것도 두 자릿수로 올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그럼 지금 병목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요구되는 건 우리 매출 총이익률 그렇죠. 네. 75% 이상 뭐 유지해야 된다라는 뭐 암묵적 가이던스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유지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건가요?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HBM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범용 메모리들을 이제 공급 받아야 사실 AI 부스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이제 소재단이죠. 여기서 보면 또 소재가 되는 거죠. HBM 같은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칩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안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그럼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삼전, SK 하이닉스의 어떤 범용 반도체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네. 우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 서버를 공급하는 게 지금 장기 공급 계약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공급자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픽스를 안 시키고요. 상한, 하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유동성 있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스터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가 감소하기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그대로 그냥 전가시키는 딱 그런 요소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엔비디아 반도체, AI 반도체 수요를 감소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D램이라든지 HBM 뭐 이미 가격 다 올려서 이게 지금 HBM 그 엔비디아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 회사한테는 딱히 뭐 변동 줄 만한 게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 짚어봐야죠.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는 건 이제 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이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눈높이에 충족을 하느냐, 그놈의 눈높이에 늘 충족을 못해서 주가는 사실 실적 발표 후에 좀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고 이번에도 그럼 그럴 것이냐, 뭐가 달라졌느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거의 공식처럼 네. 굳어진 상황입니다. 공식이니까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게 또 그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거래일 연속 떨어지다가 어제 주가 소폭 반등을 해서 그나마 비교적 다행인 측면들은 있었지만 그만큼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라는 점이고요. 첫 번째는 결국 어닝 측면에서 지금의 얼마만큼 버는지보다 좀 더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블랙웰 수요와 차세대 이제 루빈으로 가는 네.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스무딩하게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아까도 이 AI 관련된 비용을 15% 올린다라고 네. 했을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수요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큰 그림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맞아 떨어져 줘야 이번 실적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바라보는데 둘 다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의 고민인 거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있어서는 그래도 뭐 한다라고 항상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AI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엔비디아 입장이라면은 하이퍼스케일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소 비관적이기보다는 좀 객관적이고 좀 검증을 좀 면밀히 하고 싶어하는 게 지금 최근 트렌드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다 뚫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 이하의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도 종종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기업의 재무제표에 꽂힌 FCF나 이제 부채에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부의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SPC를 통하거나 이제 론을 통했을 때 투자자들의 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마저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이 순환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붉어졌다라는 부분은 결국에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주가로 보여주는 거죠. 주가도 조금 횡보하고 안 좀 좋죠. 안 좋은 네.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가가 좋으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그렇게 면밀하게 안 보고 어닝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재무제표 좋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뭔가 지금 삐그덕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게 되면은 더 오히려 의구심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과일을 앞에다 두고서는 포장을 예쁘게 잘해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장님, 네. 포장 잘해야 되는데. 포장 젠슨왕이 포장 전문 아닙니까? 포장 잘한다고 해서 잘할 줄은 요즘엔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저는 뭐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사실 뭐, 부부장님 말씀 듣고. 네. 아니 뭐 근데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이번에 실적 발표는 일단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자체가 엔비디아가 그 전에 이제 가이던스로 제출했던 것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이지만 그걸 충족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다음 가이던스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뭐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3분기의 매출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매출 총이익률 그런 부분들이 하이퍼스케일러 부분에서만 나올지 아니면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사실 이쪽이 나중에 생산성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AI가 브로드닝 되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사실 여기서 주도주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버텨주는 거지. 결국은 이 엔비디아는 실적에서 벌지만 주가 측면의 주도주는 결국 생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AI를 만들어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거에 대한 버팀목 정도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정도의 시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버텨줘야 그 다음 쪽으로 계속 돈이 브로드닝 됩니다. 네.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버텨줘야 그 다음 산업이 확대됩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그들의 이익은 계속 고원화돼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하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최근 뭐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한 1년 동안 200달러에서 220달러에서 계속 갇혀 있어요. 거기를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기존에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성장률이
1년에 뭐 150%, 200% 나오는 회사가 최근 들어서 한 80%거든요. 지금 80%만 해도 엄청난 그런 매출 성장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것만 갖고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AI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80% 정도 성장을 이제 꾸준하게 또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또 저는 레벨업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이 한 1년 정도 거의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마 레벨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지금 이번 이제 3분기 실적 2027년 회계연도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번 실적이 한 매출이 한 전년 대비해서 97%, EPS가 지금 한 100%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지금 4분기 연속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쯤에서는 주가는 한번 레벨업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6일 동안 주가 빠지다가 어제 잠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네. 기존과 달랐던 모습은 전에는 주가가 막 오르고 당일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반대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하우스들이 이런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가정해 갖고 최근 들어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 300에서 지금 350달러까지 뭐 제프리스가 한 300달러 지금 보고 있지만 BMO 같은 경우에 한 350달러까지 지금 높여놨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약간 레벨업을 좀 해줘야 한 200, 한 4, 50달러까지 레벨업을 해줘야 네. 그래야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매기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또 스카페센트 이 재무장관의 멘토로 알려진 스탠리 드루켄밀러. 베스트 장관의 채권시장 개입에 대해서 실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제자의 실수를 스승이 따끔하게 질책한 것인데 그는 이 채권 수익률 인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채권시장 안정은 물론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까지 어느 것 하나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